자, 오늘 우리 그 혁명기에 이제 블레이크와 셸리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 혁명기라고 그랬을 때 이 혁명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 또 하나는 그 이전부터 18세기 초반부터 후반으로 갈수록 가속화됐던 산업혁명. 그리고 유럽의 외곽에서 일어났지만 그 영국 국왕 중심의 영국 시스템에 대한 반대라는 측면에서 미국 혁명 이런 그 겹쳐져 있는 오버랩돼 있는 이 혁명기의 상황 속에서 영국 낭만주의의 대표 주자들 중에 속해 있는 블레이크와 셸리 씨가 어떻게 됐나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블레이크와 셸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영국 낭만주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개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영국 낭만주의를 이해하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는 영국 낭만주의가 대충 1780년대 중반부터 1830년대까지 영국 낭만주의가 유행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 세대, 그래서 우리가 통상 18세기 영국식, 그리고 문예 사조상으로는 낭만주의의 바로 앞 단계를 우리가 네오클래시시즘, 신고전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앞세대 선배 시인들과 이들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 대조를 하면 낭만주의의 그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사회 역사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낭만주의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은 그렇게 보시면요. 그 앞세대 신고전주의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시인이 알렉산더 포프하고 그다음에 사뮤엘 존슨. 영문학서에는 존슨이라는 그 패밀리 네임을 가진 작가가 대충 두 명이 있어요. 이 사뮤엘 존슨은 신고전주의 대표 시인인데 사뮤엘 존슨 말고 또 벤 존슨이라고 있죠. 벤 존슨은 셰익스피어와 동시대 극작가니까 그 앞세대고요. 어쨌든 이 알렉산더 포프와 그 사뮤엘 존슨이 주도했던 그 신고전주의 시대 18세기는 명확하게 철학사로 보면 계몽주의 시대, 합리주의 시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초반부터 그 중세 봉건제에 일정하게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역사의 새로운 주도 세력으로서 근대 시민계층들이 부상하기 시작하고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또 시장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근대 시민계층이 형성되는 이런 와중에서 영국 사회가 큰 혼란과 타락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봉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18세기에 이 신고전주의를 주도했던 시인들은 그 시대가 계몽주의의 시대였고 합리주의의 시대였던 만큼 이들이 가장 중시했던 인간적 덕목은 바로 reason, 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그러니까 중세와 르네상스까지 시대를 지배했던 그 우리가 라틴어로는 독사라고 그러죠. 독사, DOXA, 억견이죠. 억견. 그러니까 belief, 신념, 믿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세계를 더 나은 세계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성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들 이런 것들이 18세기의 영국 사회의 기본적인 주저였기 때문에 이들은 시를 쓰면서도 이성을 아주 중시했어요. 이성. 그리고 또 당대 영국 사회가 큰 혼란과 타락에 빠지면서 도덕률을 중시했죠. 모렐러티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이들이 도덕률을 중시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영국 사회가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았다.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가들 입장에서는 포프와 그 사뮤엘 존슨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이성과 도덕으로 무장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영국 사회보다 이렇게 우위에 있는 거죠. 슈피어리어한 상태에서 타락한 영국 사회를 주로 풍자하고 야유하고 비판하는 이런 시들이 18세기 신고전주의자들에 의해서 주도됐다. 또 형식에 있어서 이들은 절제를 아주 중시했습니다. 이 절제는 말은 영어로 moder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절제를 중시하고 또 격식을 중시했습니다.
역시 엄격한 격식을 중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세기 신고전주의 시인들의 시의 내용은 이성과 도덕성에 근거한 사회풍자, 이것이 내용이고, 그 다음 시적 형식은 아주 엄격한 정형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고, 이들이 사용했던 정형시 형식을 우리가 히어로익 카플릿, 영시체 이행연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시에서 카플릿이라는 것은 가군이 있는 두 행, 가군, 라임이 있는 두 행을 우리가 카플릿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앞에 히어로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뭐냐 하면 서사시에서 사용하는 웅장한 문체를 사용했다. 그래서 히어로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들이죠. 존슨과 포프는 말할 것도 없고 18세기에 그야말로 이름 없는 시인들도 하나같이 이 형식을 고수했습니다. 이 아주 엄격한 형식을. 영문학사에서 18세기는 신고전주의로도 유명하지만 또 수많은 여성 시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학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던, 소외됐던 여성 시인들의 시를 봐도 아주 엄격한 그 이행시체, 영시체, 이행형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뮤엘 존슨의 런던이라는 시를 제가 거기 영문으로 인용해 놨는데요. 영문으로 인용한 이유는 그 라임 같은 걸 보기 위해서 1738년에 발표된 이 시를 통해서, 이 시가 이게 전문이 아닙니다. 이 시는 무려 263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수만 그러니까 스탠자만 해도 27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세컨드 스탠자, 두 번째 연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시를 외형으로만 봐도 보세요. 각 행의 길이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영시에서 라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군 말고 강세와 약세의 규칙적인 반복. 이걸 우리가 미터라고 그래요. 율격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박자가 있는 거죠.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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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이런 식으로. 혹은 약강, 약강, 약강. 혹은 강약약, 강약약. 혹은 양약강, 양약강.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영어 단어에는 강세, 약세가 있단 말이에요. 강세, 약세가 있는 영어 단어들을 기술적으로 잘 나열하면 강세와 약세의 규칙적인 반복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미터, 율격, METR, 미터, 율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각 행의 길이가 유사하다는 것은 이런 규칙적인 미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의 각 행의 마지막 단어를 보면 라임이 금방 확인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의 마지막 단어 conspire, 그 다음에 fire. 라임이라는 것은 강세가 있는 모음에서, 두 단어 사이에서 강세가 있는 모음에서 시작해서 그 단어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운드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라임이라고 이야기하고, 라임이 시의 행의 중간에 갈 수도 있고 끝에 갈 수도 있는데 끝에 오는 게 가장 흔한 거죠. 그걸 우리가 엔드 라임이라고 그러고, 끝에 오니까 엔드 라임의 우리말 번역이 가군입니다. 그래서 보면 conspire, fire. 강세만 따지면 어떻게 되죠? ire, ire. 이렇게 정확히 라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오면 lay, pray. 그래서 AA. 그 다음에 had, did, add 이렇게 두 행 단위로 정확히 라임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세기 신고전주의 시들의 시를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주 엄한 아버지, 도덕적으로 잘 무장되고 그 아주 차가운 이성의 소유자인 엄한 아버지. 그래서 자식들에게 자유와 방종 이런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시의 형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신고전주의 뒤를 이은 영국 낭만주의자들은 이 신고전주의자들이 중시했던 몇 가지 그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긋장 놓기 시작했고 그것과 정반대로 가기 시작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reaction against죠. 반발이에요. 다른 예를 들면 신고전주의자들은 이성을 중시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가 이성과 도덕성을 중시한다? 18세기 신고전주의자들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우리 현대 독자들이 봤을 때 시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죠.
그리고 도덕성, 도덕률, 윤리 이런 거 별로 중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 신고전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시와 시인의 개념이 근대적인 의미의 시와 시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요즘 생각하면 참 이상한 거죠. 철학자도 아닌데, 금욕주의자인 플라톤도 아닌데 뭘 이성을 중시하고 도덕성을 중시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엄격한 형식, 시인은 엄격한 형식보다는 자유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틀에 갇히는 걸 거부하고요. 그리고 이성보다는 자유로운 감성,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시인의 컨셉은 낭만주의에 와서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적어도 영문학사로 보면. 신고전주의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 의미의 시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 낭만주의자들은 신고전주의자들이 자기 선배들이 이성을 중시했음에 관해서 이들은 감정, feeling, emotion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고전주의자들이 morality, 도덕성을 중시했음에 관해서 영국 낭만주의자들은 자유, freedom 이런 것들을 중시했고요. 또 신고전주의자들이 격식과 절제를 중시했음에 관해서 영국 낭만주의자들은 격식이 아니라 절제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오버하는 거, 과잉 이런 거 있죠.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넓게 보아 자유의 정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아래 해놨습니다. 1페이지 제일 아래 패러그를 보면 이들은 감정을 중시했고 도덕률 대신 자유를 선택했고 창작에 있어도 격식보다 자유로운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을 중시했죠. 또 이성적인 절제 이런 것들보다는 감정과 욕망의 자유로운 범람,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버플로우고 요새 우리 그 속된 말로 하면 오바질이죠. 오바질. 이렇게 얘기하면 개기는 겁니다. 틀에 갇히지 않고 막 개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낭만주의의 힘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대적 의미의 시인의 컨셉이거든요. 근데 이게 낭만주의 이전에는 시인이 그렇게 자유롭고 때로는 위학스러운 일도 저지르고 괴팍하고 그리고 개성에 넘치고 천재적이고 이런 시인의 개념 자체가 낭만주의부터 나온 거다. 신고전주의 시대만 해도 우리가 그런 시인들을 볼 수 없었단 말이죠. 사실 낭만주의는 1780년대 중반에 시작됐지만 어떤 학자들은 영국 낭만주의의 출발을 정확히 1798년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낭만주의 1세대 시인인 블레이크와 더불어서 윌리엄 블레이크와 더불어서 1세대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 또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 워즈워스와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가 1798년에 리리컬 밸러스라는 공동 시집을 출판합니다. 이 공동 시집에서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의 시는 한 편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편은 멜로디 형식으로 돼 있고 내러티브가 들어가서 분량이 굉장히 긴 노수부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수부의 노래. 그리고 나머지는 워즈워스의 짧은 서정시들. 그래서 이게 공동 시집인데 이 공동 시집의 서문을 워즈워스가 썼단 말이죠. 그 서문의 내용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시들을 썼다 뭐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서문에 자기 선배 시인들인 사뮤엘 존슨이나 알렉산더 포프나 혹은 뭐 드라이든이나 신고전주의를 주도했던 시인들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앞세대 신고전주의 시인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성을 중시하고 도덕성을 중시하고 절제와 엄격한 형식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1798년 워즈워스와 콜리지가 공동 출판한 이 리리컬 밸러스 서정 담시집이라는 이 책의 서문을 읽어보면 명백하게 앞세대 신고전주의 자기 선배들을 의식하고 우리는 쟤네들하고는 완전 다른 시를 쓸 거야. 그러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낭만주의 선언문이다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1798년을 낭만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니까 넓게 잡으면 1780년대 중반경부터 이 낭만주의 시적 경향들이 형성되어 왔다가 1798년에
이 리리컬 밸러즈라는 시집의 서문으로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워즈워스가 시를 정의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내가 볼 때 시는 이런 거다. 이건 너무 자주 인용되는 시에 대한 definition, 정의죠. 그래서 워즈워스는 시를 뭐라고 그랬냐면 강력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이죠. 자, 여기 보면 강력한 이성이 아니에요. feeling이에요. 근데 feeling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더 숙성되고 더 커지고 강화되도록 놔두는 거죠. 그러다 이게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면 견디다 못해서 넘쳐 흐르면 그게 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신고전주의자들이 절제를 중시했다는 것과 굉장히 다른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 거기다 우리가 오늘 다룰 윌리엄 블레이크의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민음사판 번역본은 제목이 이거인 것 같은데요. 천국과 지옥의 결혼. 그 지만지는 블레이크 시선 이렇게 돼 있고 민음사는 이거 같아요. 여기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시집 안에 Proverbs of Hell, Proverbs of Hell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옥의 격언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윌리엄 블레이크가 beauty, 미, 아름다움이 뭐냐 이걸 정의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블레이크가 아름다움이란 넘쳐 흐릅니다. 넘쳐. Beauty is exuberance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에서 exuberance에서 이 x라는 접두사는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x 바깥으로 이해하셨죠? 속으로 가두는 게 아니라 경계를 막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전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절제와 엄격한 격식과 이성 중심과 도덕성 중심과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낭만주의 단계에 와서 비로소 시의 지평이 근대적 개인들, 그죠? 그 자유와 개성을 소유한 근대적 개인들의 감성과 개성의 자유로운 표현 이렇게 되는 건 낭만주의 단계 와서이고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 정신에 큰 영향을 받은 거고 이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한 이제 우리가 그 신고전주의와의 대조 속에서 지금 낭만주의의 큰 특징을 이해를 했는데요. 그 사회사적 맥락을 보면 낭만주의 활동자들이 활동했던 18세기 후반부터 1830년대까지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긴 텀을 두고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세계 초유의 초기 자본주의 모순들이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뭐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지고 복지를 하고 이럴 여지가 없었거든요. 초기 자본주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지 멋대로 통제 없이 마구 성장한 거죠. 세계 최초로. 그래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온갖 모순들이 그냥 노골적으로 아무런 위장도 없이 마구 분출되던 이런 시기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영국 낭만주의자들이 당대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였고 또 정치적인 레디칼로 아주 급진자주의자들로 당대의 현실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맥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문학평론가 레이몬드 윌리엄스가 있죠. 이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제자가 지금도 생존해서 영국 마크스주의 문학인을 대표하는 테리 글튼이에요. 테리 글튼은 국내에도 여러 차례 와서 고려대학에서도 강연을 했었고 조선대 또 교보문고 이런 데서도 강연을 한 또 테리 글튼의 거의 모든 책이 지금 국내 번역이 돼 있죠. 그 스승이 바로 레이몬드 윌리엄스죠. 이 레이몬드 윌리엄스가 이 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기는 낭만주의자들에게 실제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이론이 아니고 그야말로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실제에 있어서 굶주림, 고통, 갈등, 사회적인 어떤 계층 분화 이동, 또 희망, 에너지, 비전, 헌신 등의 감정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 혼란들이 경험이 되었고 또 수치로 따져봐도 프랑스 혁명 당시에
1789년에 블레이크는 32살, 워즈워스는 19살, 콜리지는 17, 그 다음에 사우디는 15살, 또 피털로 학살 사건 때 바이런은 31살, 쉘리는 27, 키츠는 24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둔감한 사람일지라도 무관심하기 어려울 만큼 치열한 정치적 소용돌이와 논쟁의 시기였다. 이 시기가. 근데 게다가 무려 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센서티브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었죠. 그렇죠? 1832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영국 낭만주의가 거의 종말을 고할 무렵이 되면 영국의 면방직 생산량이 전 세계의 70%를 차지하게 되고 1840년대 제철 생산은 전 세계 60%를 차지할 정도로 영국의 자본주의가 이 시기에 급속도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부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지만 국가의 개입에 의한 부의 분배라든가 사회적 안전망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강화되고 심각해지고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쉘리가 우리가 오늘 공부할 쉘리가 이 당시에 부라는 게 뭐냐? 부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하여 다수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소수에 의하여 찬탈된 권력이다. 소수에 의하여 찬탈된 권력이다. 이렇게 쉘리가 정의를 했죠. 그래서 그 시대를 쉘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하게 되었다. 국가라는 배는 무정부라는 괴물과 폭정이라는 소용돌이 사이에서 난파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또 토마스 페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아주 진보적인 학자의 표현을 따르면 그 당시에는 혁명이 거의 일상사였다라는 거죠. 혁명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질서다. 그래서 블레이크가 생존했던, 블레이크가 1757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사망하는데요. 이 70년 동안 블레이크의 일생이 70년인데 그 시기 동안 영국이 35년간, 그러니까 블레이크가 깐나네이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인생의 50%가 전쟁 중에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가 얼마나 큰 격변의 시기였는지. 이렇게 영국 낭만주의 문학은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서 한편으로는 초기 자본주의 제반 모순들, 그야말로 짐승 같은 자본주의와 싸워나가야 됐고,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을 따라서 군주제로 대표되는 봉건적 가치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시기에 영국 낭만주의 문학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대한 모순의 시스템에 이들이 저항하는, 이들에게 동력을 제공한 이념은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령 워즈워스 같은 시인은요, 프랑스 대혁명을 상징하는 빨간 캡을 항상 쓰고 다녔다. 빨간 캡을 쓰고 다니는 게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뒤에도 나오지만 쉘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 1학년 때 무신론에 관한 그 소책자를 뿌리다가 학교에서 제적당하죠. 또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결혼 개념도 전부 부정하고 또 제도 학교의 존재도 부정하고 거의 그 아나키스트에 가까운 이런 그 태도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고 금방이라도 자신들의 유토피아가, 정치적 이상이 실현되고 현실화될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프랑스 대혁명은 다시 공포 정치로 변질되고, 또 이래서 이들은 현실에 더욱더 실망하게 되죠. 그렇죠? 자신들이 믿었던 진보 세력이 또 다른 형태, 우리가 로베스피에로로 대표되는 공포 정치, 독재 정치로 전환되고, 이런 와중에서 당대 사회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극단적인 환멸감 같은 것들을 갖게 돼요. 이들은 사회과학자가 아니고 감성 위주의 시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열렬한 레디컬로 현실에 참여했다가 현실이 개박살 나니까 이 영문학서를 보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After French Revolution became sour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sour란 단어는 맛이 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프랑스 때문에 맛이 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맛이 가자 정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교실에서 배우는 영국 낭만주의자들의 시는요, 지금 이야기한 무슨 혁명 정신이 어떻고 political radical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영문과 수업 시간에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진 시들은 교과서에서 잘 읽히지 않습니다. 교실에서. 그러니까 제도 정규 그 코스록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 낭만주의 그러면 예를 들면 자연에 대한 예찬, 찬미. 예전에 워즈워스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When I behold a rainbow,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도 가슴이 뛰었고 젊을 때도 뛰었는데 내가 늙어서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워즈워스는요, 자연의 세계로 돌아가면 우리 인간의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갈등과 싸움과 불평과 혼란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클리어해져서 자연은 오로지 조화와 또 평화와 질서와 이런 것만 있는 것처럼 자연을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세계에 대한 찬양, 또 어떤 것들